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은 보일러의 부식 종류 중 외부 부식에 속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 부식이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는 상식이에요. 보일러의 외부 부식은 뭡니까?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내부 부식에 속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재로 돌아가서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일단 고온 부식, 저온 부식이 발생되는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온 부식, 저온 부식은 어디서 발생된다라고 했어요?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로 보면은 폐열 회수 장치에 발생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폐열 회수 장치의 설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열 회수 장치의 설치 순서는 연도와 연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설치 순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최초 연도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되는 게 과열기, 그 다음에 과제절공이었죠. 그 다음에 제열기, 그 다음 절탄기, 그 다음 마지막에 공기 예열기 순서로 설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연도울이고요. 자,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도부터 연돌까지 가는 순서인데, 이때 설치 순서는 어떻게 된다? 과제절공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로 보면은 고온부는 어디다라고 했어요? 과열기와 제열기가 고온부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들이 고온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절탄기와 공기예열기는 뭡니까? 요거는 저온부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보면 고온부식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고온부인 과열기와 제열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고, 저온부식은 어디입니까? 저온부인 절탄기와 공기예열기에서 발생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기준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 고온부식 같은 경우에는 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되는 부식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온 부식 같은 경우에는 170도씨 이하에서 발생되는 부식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여기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온 부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고온 부식 해서 나오는데, 발생 위치 보시면은 방금 했죠? 과열기와 제열기입니다. 즉 폐열 회수 장치 중에 고온부에서 발생되는 부식이다. 그래서 고온부식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생 원인 나오는데, 연료 중 바나듐 성분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바나듐이에요. 바나듐. 요거를 바나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기호로는 V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바나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배기가스 온도가 450에서 500도씨 이상일 때 오산화바나듐이 생성되어 발생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450에서 500도씨 이상이 되면은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 바나듐이 산소와 화합해가지고 오산화바나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 원인은 오산화바나듐인 건데, 이 오산화바나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산화바나듐이 V2O5 요거를 오산화바나듐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산화, 산소가 5개라는 소리예요. 오산화 바나듐이다. 화학기호는 뒤에서 앞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생됐을 때 발생 시 영향을 한번 알아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 시 영향입니다. 요거 제가 사전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적어 드릴게요.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어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어 금속 표면의 보호 피막을 깨뜨리고 금속을
부식시키게 된다. 자, 요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산화반화듐이 생성되면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돼요. 그래서 용융이라는 게 뭐야? 녹아서 부착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거 왜 녹겠어? 고온이니까. 고온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녹아서 부착되면 금속 표면에 보호피막을 깨뜨리고, 보호피막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 부식되지 말라고 강관 같은 경우도 흙 도금하잖아요. 그 흙이라는 게 그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를 도금해서 우리가 흙 강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피막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깨뜨려지면 어떻게 돼? 쉽게 부식되겠죠. 그래서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어 금속 표면의 보호 피막을 깨뜨리고 금속을 부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고온에서 녹아서 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게 이 고온 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주 원인은 뭐야? 바나듐 성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오산화반화듐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속이란 게 뭐겠어? 결국은 연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폐열 회수 장치 중에 연도 부분이 부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고온 부식 방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 내의 바나듐 성분을 제거한다. 그렇죠. 고온 부식의 주 원인이 바나듐 성분이라며. 그럼 요 녀석을 제거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연료 첨가제를 이용 바나듐 또는 회분의 융점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융점이 뭘까? 여기 나오는 용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는 점. 자, 그래서 이 오산화반화듐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산화반화듐에 용융점이 있어요. 용융점. 이 용융점은 대략적으로 약 685도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가 685도씨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 바나듐이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오산화반화듐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용융점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산소량이 많다던가 혹은 바나듐하고 합성되는 다른 뭐 이물질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용융점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외부의 영향이 없다라고 치고 그럴 경우에는 용융점이 대략 뭐 600도씨 후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고온 부식의 기준이 뭐예요? 500도씨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 거만 보시면 돼요. 앞에 거는 뭐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뒤에 거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부식은 500도씨 이상. 즉 이거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져 버리면은 이 오산화반화듐이 용융 부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용융 부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 표면의 보호 피막을 깨트리고 금속을 부식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고온 부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산화반화듐의 용융점이 대략 이 정도일 때 우리가 그 연소 온도가 운전 온도라고 할까요? 운전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은 오산화반화듐의 용융점이 685도씨니까 운전 온도가 500도씨라고 치면 딱 500도씨라고 치면은 고온 부식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이 용융점이 685도씨니까. 그런데 운전 온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뭐 대략 뭐 한 75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오산화반화듐이 이때부터 녹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녹아서 금속에 부착되면서 피막을 깨고 부식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방법은 뭡니까?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서 용융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즉 이 연료 안에 바나듐이 포함되어 있는 연료 안에 연료 첨가제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용융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령 용융점이 예를 들어서 800도씨까지 상승했다. 화학작용에 의해서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 온도가 750도씨이기 때문에 용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녹지 않는다.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용융 부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이 녀석은 용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기가스와 함께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사용해서 용융점을 높이게 되면은 고온 부식이 방지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그 배기가스 온도가 뭡니까? 이 운전 온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용융점이 아무런 화학작용 없을 때 685도씨라고 했으니까 이 운전 온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85도씨보다 낮게 뭐 가령 뭐 한 400도씨 정도 하면은 아주 안전하겠죠. 요 정도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전열면을 내식재로 피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식이란 게 뭐겠어? 부식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즉 내식재라는 거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열면을 내식재로 피복해도 고온 부식이 방지가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나와서 우리 필답형은 뭐야? 써야 되잖아. 쓰기 위해서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써버리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밑에 6 저온부식 보겠습니다. 발생 위치는 절탄기와 공기예열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폐열회수장치의 저온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온부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저온부가 절탄기, 공기예열기고, 자, 그 밑에 발생 원인은 연료 중 황성분으로 인해 발생하고 배기가스 온도가 150에서 170도씨 이하가 될 때 황산이 생성되어 발생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주 원인이 첫 번째 황분입니다. S. 요 황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이 황분이 뭘로 변해요? 황산으로 변합니다. 그 변하는 온도 기준이 몇 도야? 150에서 170도씨 저온부식이기 때문에 이하가 되면은 황산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산이라는 거는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황산 자체가 금속에 닿으면 금속을 엄청나게 쉽게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속이라는 게 보일러의 연도가 되겠죠. 연도가 부식되어서 뭐 일산화가스가 새어나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온부식이 발생되는 그 원인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이 황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5산화황도 있을 수 있고 3산화황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저온부식에서 다뤄야 될 거는 3산화황이에요. 3산화황이라는 거는 SO3라고 씁니다. 화학기호로 쓰게 되면. 그래서 산소가 3개 있다. 그래서 3산화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는 무수황산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무수황산, 우리가 가스 상태라고 봅시다. 가스. 그 기본 상태가 가스라고 보는 거예요. 즉 기체 상태의 무수황산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무수황산 같은 경우에는 노점 온도가 150도씨입니다. 150도씨. 자, 그래서 여기서 노점이란 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뭐 이슬점이라고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하기 때문에 이슬점이라고 했었고요. 다시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즉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 무수황산 가스의 온도가 150도씨보다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액체 상태로 변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무수황산 가스, 요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떤 화학적 작용을 하느냐 하면요, 이 H2O, 수분과 화합하게 돼요. 얘랑 합쳐지게 돼. 가스 상태에서는 얘들 두 개가 화합하지 않아요. 잘 화합하지 않는데 액체 상태로 변해버리면 두 개가 화합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겠어?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요거 수분하고 화합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황산 H2SO4, 요 황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온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150도씨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무수황산, 3산화황이 액화되는 거야. 액화되면은 그 수분과 화합해서 황산으로 변하고, 이 황산이 금속을 부식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저온부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요거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온부식 방지법 나오죠. 원리를 알았으니 방지법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연료 중 황분을 제거한다. 요 황분이 주 원인이니까 요걸 제거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연료 첨가제를 이용 황산가스의 노점을 낮춘다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 앞에 고온부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고온부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서 용융점을 높인다라고 돼 있었고요. 이 저온부식은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서 노점 온도를 낮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식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온부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 온도가 물론 170도씨보다 높으면은 저온부식 발생 안 하니까 높은 온도는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운전 온도가
120도시다 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운전 온도가 결국은 배기가스 온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운전 온도가 120도씨이기 때문에 이 무수황산 노점보다 어때요? 낮은 온도죠.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수황산 가스가 액으로 변하고 수분하고 섞여서 황산이 발생돼요. 그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료 첨가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무수황산과 화학작용을 해서 노점 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기존에는 150도씨였는데 요 노점 온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도씨까지 내려갔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 온도는 120도씨지만 노점 온도가 120도씨보다 더 낮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액화되지 않는 거야. 액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액화되지 않으니 수분과 화합할 일이 없죠. 그리고 황산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식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잉 공기를 줄인다. 그리고 갈로 안에 보시면 과잉 산소를 줄인다, 공기비를 줄인다 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량을 줄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공기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 안에 수분이 존재하니까. 즉 과잉 공기,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가면 이 수분의 양이 증가하고 수분의 양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무수황산과 섞여서 황산이 발생할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 과잉 공기를 줄인다. 과한 공기를 좀 줄여줘라. 공기비를 맞춰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장치 표면을 내식재로 피복한다. 그래서 고온 부식과 마찬가지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갈로에 보시면 연료율이 낮아질 수 있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료율이 낮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전에 이 무수황산의 노점 온도가 150도씨였잖아요. 자, 그러면 120도씨로 운전해버리면은 부식이 발생하니 이 운전 온도, 즉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한 200도씨 정도로 높여버리는 겁니다. 이 운전 온도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기가스 온도란 말이야. 자, 그러면 보일러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배기가스라는 거는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이잖아. 폐열이란 말이야. 폐열. 이 폐열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버려지는 열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 효율은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서라도 웬만하면 부식을 좀 방지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폐열 회수 장치 특징 정리해서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연소실, 연도 내에 설치하여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는 장치다. 그래서 남는 열, 버려지는 열, 폐열을 이용하는 장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연도 내 설치 위치는 연소실에서 연돌 방향으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순이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뭡니까? 과, 제, 절, 공 순서대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연소실이잖아요. 그래서 연소실 혹은 이거 뭡니까? 연도. 연도에서 이 마지막 단에 뭐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연돌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연소실과 연돌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연도와 연돌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소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연소실에서부터 과제, 절공 순서로 설치가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열기, 제열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온 부식이 문제가 되므로 배기가스가 500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고온부 어딥니까? 과열기, 제열기, 요게 고온부다. 자, 그래서 고온 부식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500도씨 이상에서 이 고온 부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00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절탄기, 공기 예열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온 부식이 문제가 되므로 배기가스 온도가 17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우리 폐열 회수 장치 중에는 저온부에 속했고요. 저온부식이 일어나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17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온부식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요거 바나듐입니다. 바나듐.
문제에서 바나듐으로 나오니 여러분들도 바나듐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오산화 바나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바나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저온부식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S. 이게 뭐였죠? 황입니다. 황. 황분에 의해서 발생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폐열 회수 장치 장단점 나오죠. 장점 보시면 배기가스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당연하죠. 버려지는 폐열을 재사용했으니까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일러 용량이 증가한다. 효율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용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소 효율, 전열 효율이 증가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단점 보시면 연도 내 통풍력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왜 그래요? 이 폐열 회수 장치는 다 어디에 설치돼? 연도에 설치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연소하고 나서 버려지는 이 폐열이 쭉 지나가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잘 빠져나가는 정도로 우리가 통풍력이라 그래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이 폐열 회수 장치, 과제, 절, 공, 얘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 요런 장치들이 다 뭡니까? 저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항이 걸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도 내 통풍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취급자의 운전 범위가 넓어진다. 왜 그래요? 보일러만 운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일러,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를 모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급자의 운전 범위가 넓어진다, 확대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온, 고온 부식에 주의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나오는데 이 녀석은 필답형 문제에 그림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첨부를 해뒀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림 중에 그 가운데 순행벽이라고 있어요. 이 순행벽이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그래서 이 연소실에서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 최종 과열기, 두 번째 제열기, 세 번째 1차 과열기, 그리고 네 번째 절탄기, 다섯 번째 공기 예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차 과열기 같은 경우는 보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최종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이거 뭡니까? 과제, 절공 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내부에 있는 장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이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도 나오면은 다시 짚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요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뒤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